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시험이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지만 실은 시험은 공부를 하기 위한 굉장히 효과적이고 때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그냥 어떤 시험을 내가 받고 그래서 내가 성적을 내고 학점을 받고 이런 게 물론 1차적으로 당장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한 강좌를 한 학기 동안 들어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전에 비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시험은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은 시험을 봐서 점수를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동안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생각해보고 부족했던 점을 어떻게 하면 채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물론 정답은 공개됐지만 아마도 제 짐작에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사실은 정답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꽤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시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해설을 듣는 거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런 본연의 목적을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57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좀 궁금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14명쯤 되는 것 같네요. 우선 궁금해 하시니까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26문제, 그래서 각 문제당 2점 만점, 그래서 일단 총점 52점짜리 시험이었고요. 제가 의도한 바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1시간 동안 사실은 시간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도한 바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균 점수가 훨씬 낮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평균 그리고 메디안 모두 52점 만점에 20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보면 대략 40점인 셈이죠. 예, 20점입니다. 글씨는 여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대략 분포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7점부터 13점까지고요. 8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13점부터 시작해서 26점 구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소수의 학생이 32점부터 38점까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점수별로 쭉 올라가는 건데요. 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신 분이 38까지 올라가셨고, 예. 이 중간에 계단이 하나 큰 게 있네요. 여기가 참 넘기 어려운 계단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근데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미리 예측하셨겠지만 이 시험 방식 자체가 뭐 4개 선택지 중에서 맞는 거 2개를 고르는 건데 2개를 골랐을 때 2점이지만 1개를 고르고 틀린 거 1개를 고르면 빵점이 되죠. 그냥 맞는 거 1개만 고르면 1점인데,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이 분야에 공부한 게 없고 강의를 안 들었고 그냥 이 시험을 그냥 랜덤으로 보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이제 2개를 찍으면 확률이 떨어지죠. 점수의 확률이. 예, 한 문제당 랜덤으로 2개를 찍으면 확률은 빵점입니다. 그렇죠? 2개는 맞는 거고 2개는 틀린 거니까 랜덤으로 2개를 찍으면 확률적으로 빵점이 돼요. 예. 근데 만약에 그냥 1개만 찍으면 어떻게 되죠? 확률적으로 2분의 1입니다. 맞을 확률이. 그러니까 한 문제당 0.25점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랜덤하게 1개만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점수는 13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25점. 13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험 방식만 알고 사전 지식 전혀 없이 랜덤하게 그냥 찍었을 때 13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점 이하인 분들은 13점까지, 여기는
사실은 한 학기 동안 강좌를 들은 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온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좌 안 들은 사람이 그냥 찍어도 13점을 받는다고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4개 중에 맞는 게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찍었을 때, 그러니까 4개 중에 확실히 요거는 맞는 답이다 라고 생각해서 1개를 찍었을 때 그거를 맞추면 한 문제당 1점이 되죠. 예, 1개만 찍을 때 1점이 되죠. 그러면 26점이 됩니다. 그죠? 그게 여기에요. 그거를 넘은 분들의 그룹이 여기 있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의 그룹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 이 시험 방식이 제가 그냥 단순히 어렵게 시험을 내려고 선택한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개를 찍기로 가면 이게 더 쉬워요. 4개 중에 1개를 찍었을 때는 확률이 4분의 1이지만 지금 이 방식인 경우에는 4개 중에 2개가 맞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0.5가 된다고요. 2분의 1이 된다고.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 더 어려운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2점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건데 이렇게 감점이라는 요인을 제가 제시한 이유가 실은 있습니다. 어려운 방식을 일부러 채택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험 방식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알아나가는 건데 하나라도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죠. 예. 하나라도 더 많이 알려고 우리가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데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읽는 과정에서 잘못 읽었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틀리게 가르쳐줬거나 뭐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참조했거나 이유가 뭐가 됐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잘못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더 알게 됐을 때 얻는 게인보다 하나를 잘못 알았을 때 발생하는 로스가 훨씬 큽니다. 이거는 세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도 데이터 하나를 제대로 얻는 거의 이득보다 잘못된 데이터를 하나 얻는 거로 인한 해악이 훨씬 커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지식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는 과정, 우리가 언러닝이라고 하는데 언러닝은 러닝에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이거 잘못 알았었네 내가?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서 지우고 뭔가 새로운 제대로 된 지식으로 그 부분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하나를 배우는 거에 비해서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하나를 잘못 알면 그 다음번에 하나를 또 알아나가고 또 알아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로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를 제대로 알고 하나를 틀리게 아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 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학문적인 내용,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한 가지를 얘기하고 틀린 사실, 그러니까 사실에 위배되는 거를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잘못된 지식을 얘기하는 거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찍어서 하나는 맞는 걸 찍고 다른 하나는 틀린 걸 찍은 게 그냥 하나만 맞는 거를 찍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점수가 낮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1개를 이건 분명히 맞는 거야. 근데 나머지 하나는 요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그 잘 모르는 거를 찍으면 안 돼요. 이거는 확률적으로도 점수를 더 받을 확률이 낮아요. 계산을 해보세요, 확률을.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특히나 이런 선택형 문제일 때는 몰라도 일단 찍어라. 당연히.
안 찍는 것보다는 찍는 게 점수가 높다. 예. 그리고 뭐 주관식 문제를 풀더라도 빈칸을 남기지 마라.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단 그래도 뭐라도 쓰면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늘 교육을 받고 습관이 돼 있어서 이런 잘못된 지식을 하나 얘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네. 도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률로 봤을 때는 안 하는 이만 못한 도박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그냥 점수만 까먹는 게 아니고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틀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아니 그리고 맞는 거 하나 얘기하고 틀린 거 하나 얘기해도 아무 말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깨우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와 관련해서 잘못 습득한 습관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시험이 아니고 이제 서술형 문제를 냈는데 그때 백지인 사람, 백지를 내는 사람을 빵점을 주고 뭔가를 썼는데 질문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을 때는 감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시험 방식이 달라서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매번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부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봤던 순서와 보기 순서하고는 다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각자에게 다 셔플링이 돼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기도 다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던 거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강의했던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강의 그 제너럴 컨셉츠 강의와 관련된 문제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포프토틱 셀 데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받은 점수가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쯤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63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 표준 편차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당 그러니까 여러분이 63%니까 대략 1.2점 정도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점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점 1명, 빵점 1명 이런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응답 분석을 보면 이게 이제 뉴클리어 컨덴세이션과 프레그멘테이션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수어사이드 프로그램이다. 이 두 개가 맞는 거죠. 아포토시스에 대해서 보면 이 두 개가 맞는 거고 두 개가 틀린 건데 도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이게 67명이 시도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67명이 모두 다 두 개를 체크를 했다면 이게 다 합친 숫자가 134개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보면 119개예요. 134분의 119니까 사실상 열 몇 명 빼고 한 10% 정도 빼고 다 두 개를 체크한 거예요. 네. 근데 10명은 이거를 체크해서 감점당했고 9명은 이거를 체크해서 감점당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4개 중에 이 빈도로 보면 정답 2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집단지성이죠. 평균으로 보면 이래요. 이게 그래서 60%, 90%, 13%, 15%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수어사이드, 아포토시스는 수어사이드지. 요거는 이제 체크를 딱 한 거죠. 근데 그 나머지 3개 중에 어떤 게 아포토시스와 맞는 거지? 에서
60% 정도만 맞았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합쳐서 30%쯤 되는 사람들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감점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빵점이 된 거죠, 이 문제에서. 요것만 찍은 것만 못하게 된 거죠, 30%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까 내가 했던 얘기를. 아포토시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포토시스는 일종의 수어사이드 프로그램 같은 거야. 그래서 셀이 유해한 환경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거야. 근데 네크로시스와는 달리 이 셀 멤브레인이 라이시스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죽어가는 거지. 그 과정에서 가장 모폴로지컬한 특징은 뉴클리어 컨덴세이션, 프래그멘테이션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예. 진짜 아포토시스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러면 아마 열중 대여섯 이상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물론 아포토시스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뭐 캐스페이즈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시그널링은 뭐 어떻게 되고 사이토크롬 C가 뭐 관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딴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걸 꼽아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셀 수어사이드 프로그램인데 멤브레인이 터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 두 개 체크한 사람은 모르니만 못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포토시스에 대해서 모르니만 못하다고요. 그게. 아포토시스에서는 이 셀 멤브레인이 인택트하게 유지되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게 피지올로지컬리 가장 중요한 시그니피컨스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반대로 알고 있다면 모르니만 못하다고요. 그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죄 짓는 거야 진짜. 학자로서는. 근데 30%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30%의 사람들이. 점수도 까먹고 진실도 배반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시련을 줘서 미안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피탈 알코올 신드롬. 이거는 저희가 강의에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설명을 드렸죠. 임산부의 음주에 의해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임산부의 음주에 의해서 태아가 기형이라는 겁니다. 심장 기형 같은 게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럼 이 병은 우리가 얘기했던 각종 디지즈 클래시피케이션상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나누죠. 컨제니탈과 어콰이어드, 헤레디터리와 뭐 스포라딕, 넌 헤레디터리, 에피데믹, 뭐 엔데믹, 뭐 오가닉, 펑셔널 뭐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개념들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태아에게 있는 거니까 컨제니탈이죠. 태어날 때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 기준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유전되는 게 아니죠. 임신 중에 가해진 인바이런먼털 스트레스에 의해서 컨제니탈하게 생긴 거예요. 부모에게 똑같은 기형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똑같은 기형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에피데믹 디지즈 아니죠. 에피데믹은 이런 거, 코로나 같은 걸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전염병 같은 거. 네. 아니죠. 기형이 있다고요. 기형이. 눈에 보이는 리전이 있는데 당연히 오가닉 디지즈죠. 펑셔널 디지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난이도가 55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 점수가 1점인 거예요. 예, 1점을 못 넘었어. 여기서도 보다시피 이제 빈도로 보면 맞는 답 2개가 가장 높죠. 80%, 60%. 근데 여기도 35%의 사람들이 이게 헤레디터리 디지즈이거나 에피데믹 디지즈라고 얘기했어요. 피탈 알코올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게 컨제니탈리 태어날 때부터 있는 기형이야. 근데 이거 유전이야. 내지는 근데 이거 에피데믹 디지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의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은. 그 다음에 그게 2주차 문제였고요. 3주차 옥시다티브 스트레스 관련해서 낸 문제가 이런 겁니다. 글루타사이온에 의한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 리덕션. 얘기했듯이 이제 안티옥시던트 메커니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글루타사이온에 의한 디톡시피케이션인데, 이거는 글루타사이온이 리듀싱 에이전트로 작용해서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를 리덕션 시키면서, 그럼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는 리덕션 되면 뭐가 되죠? 물이 되죠. 그러면서 글루타사이온은 옥시데이션 돼서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생겨서 옥시다이드 폼의 글루타사이온으로 바뀐다. 그 내용이에요. 그냥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다이설파이드가 생긴다. NADPH에 의해서 옥시다이드 글루타사이온이 리덕션 된다. 요게 이제 빈도는 제일 높은데, 여기는 오답 빈도가 좀 높죠. 이게 이제 거기 헷갈리신 거죠. 글루타사이온 리덕테이즈가 이 반응, 옥시다이드 글루타사이온이 리덕션 되는 반응을 매개하는 요소잖아요. 옥시데이션 되는 반응은 글루타사이온 펄옥시데이즈에 의해서 매개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는 데그레데이션 돼서 워터와 옥시젠이 된다. 카탈레이즈에 의한 반응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이 글루타사이온에 의한 반응일 때는 다 리덕션 돼서, 그래서 둘 다 두 개의 옥시전 몰레큘 분자 아톰 모두가 물이 되죠. 옥시전은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강의 있어요, 거기다.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반쯤 되는 분들이 그 반응은 글루타사이온 리덕테이즈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산소가 생겨.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에이징과 관련해서 바디매스와 레지스팅 에너지 익스펜디처, 라이프 스팬과의 관계, 이거 뭐 꽤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했죠. 그래서 큰 동물일수록 오래 산다. 그리고 큰 동물일수록 레스팅 에너지 익스펜디처 퍼 유닛 매스, 1g당 에너지 컨섬션, 이게 작아진다. 그래서 레스팅 에너지 익스펜디처가 작아지는 만큼 라이프 스팬은 커진다. 근데 이게 수학적인 관계는 바디매스의 0.25승에 비례하는 관계다. 그래서 바디매스가 16배가 되면 레스팅 에너지 익스펜디처가 2분의 1이 되고 라이프 스팬은 2배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 수학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 표현이에요. 그냥 요 세 개의 변수들과 관련해서 그거의 상관관계. 예. 뭐 그거에 대한 표현,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물어본 건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이제 뭐 적어도 이 부분은 그냥 레스팅 에너지 익스펜디처가 낮은 거와 바디매스가 큰 거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이게 16배가 됐을 때 반이 된다는 이 수학적인 관계를 아는 사람은 반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수학적인 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직방지성이 맞긴 해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으로서 언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많이 틀릴지 몰랐는데 왜 이렇게들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왜 디퍼런시에이션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캔서의 악성도와 연관된다는 거를 왜 잘 모르지? 그리고 왜 엉뚱하게 이 부분은 약간 어쩌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마이오시스가 아니고 마이토시스잖아요. 마이오시스는 식세포 생길 때 일어나는 분열이잖아. 감수 분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마이토시스로 본 사람이 40%가 된 거잖아요.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캔서의 악성이라는 것과 이 마이토시스와 마이오시스의 구별은 어떻게 보면 좀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마이오시스를 마이토시스랑 헷갈려? 캔서셀이 무슨 감수분열을 해? 생식세포를 만들어? 정전환자를 만들어? 이걸 보면 그냥 이 말 자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캔서가 무슨 마이오시스야.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반응 안 한 사람들이 40%야. 근데 미안합니다. 뭐 얼핏 봐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까 너무 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세히 조심스럽게 안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넣었는데 그거를 의외로 이런 함정에 너무 쉽게 빠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야비한가 내가? 뭐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은 게 이런 너무 프랭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정말 너무 프랭크한 문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60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사이판 하나도 몰라도 강의자를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 옹코진이잖아요. 이게 정반대인 거거든. 라스와 사이클린 D는 대표적인 옹코진이잖아요. RB, APC를 혹시 서로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래도 옹코진과 튜머 서프레서진, 튜머 서프레서진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도 그게 두 개가 반대인 건 알잖아 최소한. 그리고 라스, 사이클린 D 이거는 옹코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데 틀린 걸 고르라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사이클린 D가 뭔지 모르는 거지 아예. 하여튼 강의 자료에 다 언급됐었던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찾아보기만 해서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5주차 인플라메이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플라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것도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몇 개쯤은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게, 그래서 만점이 나오기는 어렵게 해야겠다 해서 낸 문제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난이도가 이거가 이제 거의 맞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심지어 이거에 있어서도 적어도 하나는 확실히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상당히 이게 오답 비율이 훨씬 높죠. 이거를 못 맞춘 거죠. 이것도 이제 강의 슬라이드에도 있어요. 이 리폭시제네이즈 프로덕트 중에 리폭시제네이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12 리폭시제네이즈 프로덕트는 다른 인플라마토리 메디에이터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뉴트로필 어디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거기 슬라이드에 그림이 딱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찾기는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쉽게 틀린 답을 고른 거죠. 이것도 내용이 있는데 키닌 시스템은 블러드 클롯 포메이션이 아니고 오히려 블러드 클롯의 라이시스를 촉진하는 시스템이고요. 클로팅 시스템 쪽이죠. 따로 이거를 촉진하는 거. 이것도 마이오시스 비슷하게 약간 좀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건데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일부러 이렇게 말을 만든 건데 이렇게 쉽게 함정에 빠지나?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컴플리먼트 시스템은 이거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이 플라스마 프로테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마 프로테인의 엔자이머틱 액티베이션 캐스케이드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루코사이트에서 시크리션 됐다고 여기 썼잖아. 플라스마 프로테인이고 플라스마 안에서 엔자이머틱 액티비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루코사이트에서 시크리션 됐다. 된 C5A가 키모텍시스를, 요거는 맞아요. C5A가 키모텍시스를 유발하는 건 맞는데 루코사이트가 시크리션 했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게 C5가 어떻게 루코사이트에서 시크리션이 돼? 플라스마 안에서 생기는 건데 라고 반응해야 된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거 맞는데 한 사람이 반이 넘어요.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다기보다는 쉬운 줄 알고 틀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크로닉 인플라메이션과 파이브로시스 관련해서 리버시로시스,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으로 가고 그거에 의해서 퍼머넌트 스카 생기고 뭐 이런 거죠. 예, 뭐 이것도 비슷한 건데 뭐 어쨌든 집단 지성은 맞췄어요. 집단 지성은 맞췄어요. 이리버시블 티슈 파이브로시스고 이제 M2 매크로파지, M1과는 달리 M2 매크로파지는 오히려 이제 파이브로시스를 촉진하는 거다. 이건 뭐 여기까지 맞췄는데 여기서도 30% 정도 되는 분들이 파렌키멀셀 이게 얘네들이 프롤리퍼레이션 포텐셜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부분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죠. 리버셀 다시 프롤리퍼레이션 하잖아요. 어떤 조건에서는. 그리고 이런 경우 이 스카 포메이션은 인플라메이션 과정과 같이 진행되는 거죠.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의 경우에는. 그래서 코절 스티뮬러스가 없어지고 나서 이런 과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코절 에이전트가 뭔가가 있고 그게 무슨 케미칼 에이전트든 바이러스든 이런 게 있고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에이전트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는 거 그게 특징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메타볼리즘 관련된 내용이죠. 자, 어떤 사람이 2000kcal 쓴다. 그러면 이 중에 아미노산이 옥시데이션 돼서 생기는 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죠. 모조리티는 패티애시드와 카보하이드레이트로부터 에너지가 오는 거니까 이게 뭐 이거 틀린 건 금방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상당히 득점이 굉장히 저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답을 생각하셨던 게 이거 옥시데이션 오브 다이어터리 팻 이것도 사실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다이어트의 반 이상은 카보하이드레이트인데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직접적인 소스의 반 이상은 패티애시드다. 예,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먹은 카보하이드레이트 중에 상당수가 리버에서 또는 아디포스 티슈에서 아디포제네시스에 의해서 패티애시드로 컨버전돼서 아디포스 티슈에 저장됐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이런 메타볼리즘과 관련해서 내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다이어터리 팻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패티애시드가 패티애시드를 먹어서 그걸 쓰는 게 아니고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먹어서 그걸 패티애시드로 리버가 바꿔서 저장했다가 그렇게 꺼내 쓰는 거니까 다이어터리 팻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이어터리 팻은 얼마 안 돼요. 먹는 것 중에. 근데 쓰기는 반쯤을 팻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다.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를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이어터리 팻으로부터 900 쓰는 거다. 반 이상. 네, 반 이상.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요 숫자 자체가 제가 강의에서 직접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에너지 컨섬션은 옥시전 컨섬션과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옥시전 1리터가 대략 4.8kcal 정도의 칼로리 컨섬션에 비례하고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 컨섬션을 잴 때 옥시전 컨섬션을 재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2000 쓴다 그러면 4.8은 5.2, 4.8이 아니고 5.2가 뭐 하여튼 5.8인가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슬라이드에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그 정도 될 거라는 거를 그 사실을 알고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참 드무네. 저는 몰랐어요. 하나만 몰랐어요.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 여기로 못 온 거죠?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 다이어터리 팻이란 말이 이상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상한 거지 사람들이. 420을 계산해 볼 생각. 예, 공복 시 리피드 메타볼리즘과 인터오간 트래픽. 이거는 이것도 점수가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닌데. 오답 2개 올랐어요. 저. 이게 어쨌든 집단 지성은 맞췄는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죠.
공복 시에 리버가 패티애시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처럼 중요한 게 밥 먹으면 카보하이드레이트로부터 리피드로 바꿔서 저장했다가 공복 시에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잖아. 이때는 패티애시드를 끄집어내서 쓰는 식이에요. 공복 시라는 거는. 리버가 이걸 만들고 있을 수가 없어. 정말로 이거를 고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내가 아니 이거를 고른 사람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강조했던 내용이다. 바이오사이트는 이기적이다. 얘네들은 글라이코젠을 저장하지만 리버처럼 공복 시에 내놓질 않는다. 지가 쓰려고 저장하는 거다. 밖에 안 내놓는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오사이트가 글루코스를 릴리즈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상하지가 않았던 거야. 예, 타입 2 DM과 관련해서 요 내용은 뭐 비교적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맞춘 편에 속하죠. 예, 이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이거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맞춘 거니까 뭐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이죠. 예, 뭐 블러드에 글루코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리버의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뭐 당뇨 아닌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다. 그래서 먹는 글루코스가 많이 문제가 아니고 막 내 몸 안에서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뭐 이게 틀린 거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가 가시겠죠. 글리벤클라마이드 우리가 설명했던 거 관련해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렸던 부분은 예, 이게 하여튼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잖아요. 포타슘 K-ATP 채널, 그러니까 ATP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이 ATP가 높아지면 닫힌다는 얘기는 뭐죠? 컨덕턴스가 낮아진다는 거죠. 포타슘이 나가야 될 게 안 나가니까 디폴라리제이션이 되고 그래서 칼슘 채널이 열리고 칼슘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다. 원래 인슐린이 세크레션 되는 메커니즘이. 그리고 글리벤클라마이드는 그 과정을 촉진하는 인슐린 세크레터 고그다. 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강의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포타슘 컨덕턴스가 감소한다는 거, 칼슘 인플럭스가 증가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이 두 가지 이 약의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이 두 개가 핵심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반대되는 얘기예요. 예, 간단한데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았나 보지?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았나 봐.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토픽이라서 헷갈릴 여지가 좀 있기는 한데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근세포가 가진 특성 관련해서 이게 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보시다시피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르고 이게 맞는 건데 이거를 못 고른 거죠. 이거를 아직 명확히 이해를 못 하신 건데 심장의 이런 에너지 서브스트레이트 메타볼리즘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얘는 늘 일을 해야 되고 쉴 수가 없는 애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ATP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퓨얼이든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글루코스가 많을 때 글루코스를 쓰고 리피드가 많을 때 리피드를 쓰고 락틱애시드가 많을 때 락틱애시드를 쓰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일종의 잡식성이다. 그러니까 브레인처럼 고고하게 맨날 글루코스만 먹는 애들하고는 정반 이 정말 대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에너지 메타볼리즘과 관련해서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요것도 이제 거기에 테이블에도 나와 있듯이 포스트프란디알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먹은 소스로부터 당연히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냥 카보하이드레이트 리치 다이어트를 하면 글루코스를 당연히 주로 쓰고 리피드 리치 다이어트를 하면 리피드를 주로 쓴다. 그게 60% 막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포스트프란디알 스테이트라 그래서
항상 글루코스가 메이저 에너지 소스인 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리피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이걸 왜 못 찾아갔는지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갭정선의 특성, 조그만 것들만 통과한다. 일렉트롤라이트와 스몰 몰레큘들만 통과한다. 그래서 그게 컷오프 밸류가 그 강좌에 나와 있는데 뭐 800 이하가 들어간다고 돼 있나? 뭐 속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숫자가 800이 아니라서 이렇게 헷갈린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1000쯤 되는 것들은 통과 못하는 거잖아요. 1000 이상인 것은 통과 못한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 예, 그거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890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릴 만한 일인가? 예, 운동 강도와 심혈 관계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상식적인 거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맞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이게 맞는 거라는 거가 어려웠나 봐요. 그 얘기했었죠. 나이 들수록 운동해도 심박수가 안 올라간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은 200 정도까지도 올라가는데 나는 지금 뭐 올라가면 뭐 150이나 올라갈까?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강의 시간에. 에이징의 효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도 심박수가 잘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 되게 강조해서 했고 그 뒤에 뭐 논문에 나온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받고 했는데 왜 이게 말이 달라져서 그런가? 뭐 말이 크게 다르지도 않잖아요. 그치? 뭐 크게 말이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냥 진짜 그냥 자료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것도 집단지성은 맞췄는데 이건 뜬금없는 얘기인데 진짜. 사이아자이드는 이뇨제라고 나오잖아요. 포타슘 채널 오프닝은 이뇨제하고 뭐 그냥 뜬금없는 걸 쓴 거거든요, 이게. 뜬금없는 거. 물론 고혈압 약물 중에 포타슘 채널 오프너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미녹시딜을 예를 들었었죠. 미녹시딜. 그래서 대모리약으로 쓰는 그거. 그러니까 딴 약 얘기예요, 이거는. 사이아자이드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이아자이드는 이뇨제로서 키드니 튜브에서 소듐의 제흡수를 억제해서 체내 플루이드의 소듐 총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거를 얘기했었죠. 거기서 자료를 다 있고 찾아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이소프로테네론에 대한 하트레이트의 반응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게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운동을 해도 심파테틱 액티베이션이 돼도 하트레이트가 잘 안 올라간다. 그런 사실이 고혈압 환자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게 우리가 봤던 리뷰했던 논문의 주된 내용이었죠. 예.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것도 맞춤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고 이런 틀린 거에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블러드 프레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말이 좀 어려웠나? 블러드 프레셔 하이퍼텐시브 환자의 블러드 프레셔는 같은 정도의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에서 혈압이 낮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혈압 환자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정상인에 비해서 혈압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실제로 저희가 봤던 데이터에서 보면 같은 정도의 노에피네프린 레벨일 때 혈압을 보면 고혈압 환자가 당연히 높아요. 레스팅 상태에서도 높고 심파세틱 액티베이션 됐을 때도 높고 확연히 그래프에 딱 보여.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이해를 여러분이 잘 못했던 거죠. 그 데이터를. 그래서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심근 허혈
이것도 정답률이 되게 낮죠. 이것도 낮고, 이거는 집단지성도 틀린 거야. 이거는 집단지성이 틀린 거야. 집단지성은 요 두 개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 하나, 오답 하나를 집단지성이 빈도로 봤을 때 이거랑 이거가 제일 높은데 요 두 개가 NADH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떨어진다. 요 말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요 말이 나오진 않아요. 다른 것들은 나와요 다. 라이소돔 액티베이션이라든지 나트륨 하이드로젠 엑스체인지라든지 오스몰라리티 얘기는 다 나오는데 요거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과정에서 여러 번 얼핏 언급했던 사실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메타볼리즘이라는 게 NADH가 가진 전자를 산소에게 주는 거다. 이게 그냥 에너지 메타볼리즘의 제일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아마 언급을 했을 거예요. 메타볼리즘 관련해서도 언급하고 뭐 심장 관련해서도 언급하고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NADH가 전자를 줘서 산소가 받는 반응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건데 산소가 없어졌어. NADH가 줄어들 수가 없잖아. NADH가 옥시데이션 되지 않는다. 이게 하이폭시아의 특성인 거예요. 얘가 높아지지 당연히. 근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제일 많아. 이거는 메타볼리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펀더멘탈한 원칙인데 마이토콘드리알 메타볼리즘,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이거의 기본적인 원칙이 막 서브스트레이트로부터 온 전자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을 건너서 옥시젠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옥시젠이 물이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럼 전자를 캐리하는 물질이 NADH다. 그럼 산소가 없으면 NADH가 있어도 옥시데이션 리덕션이 짝이 없으니까 안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산소가 없으면 NADH가 옥시데이션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옥시데이션이 안 되니까 NADH가 옥시데이션 되면 NAD 플러스로 옥시데이션 돼야 되는데 얘가 옥시데이션이 안 되니까 얘가 계속 쌓이는 거죠. 옥시데이션 안 되고 쌓이는 거죠. 이거는 하여튼 바이오케미칼리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딱 요 말이 슬라이드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관류 관련한 문제로 재관류에서 부정맥이 발생한다는 기전 부정맥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임펄스 제너레이션의 문제와 임펄스 컨덕션의 문제. 그래서 임펄스 제너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 임펄스 컨덕션과 관련해서는 리엔트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리퍼퓨전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이 칼슘 증가로 인해서 딜레이드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이 나타나고 이런 리엔트리 서킷이 생기기 쉽다. 이런 것들은 엉뚱한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집단지성은 맞췄는데 엉뚱한 얘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꽤 이것도 많았고요. 글라이얼셀, 아스토사이트, 슈반 이것도 이제 분명히 언급된 부분인데 슈반셀과 올리고덴드로글라이얼셀은 사실은 로케이션만 다르고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죠. 이거는 페리페럴 러버 시스템에 있고 이거는 센트럴 러버 시스템에 있어서 이름만 다른 거지 둘 다 마이엘린 시트를 만드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집단지성 맞췄는데 이것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 아스트로사이트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아스트로사이트가 뉴런셀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서포트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해서 글루코스를 락틱 애시드로 컨버전 시켜서 서플라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를 업테이크해서 글루타민을 만들어서 서플라이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로사이트는 글루타메이트를 업테이크하는 게 중요한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론셀이 글루타메이트를 내는 거잖아요. 익사이토토리 뉴로트랜스미터로.
얘가 낸 게 아니고 뉴런이 내고 얘가 받아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편이잖아요. 글루타메이트랑 아세토르사이트가 뉴런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진짜. 근데 여기도 빈도가 너무 높아. 만약에 어디 가서 내가 아세토르사이트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봤는데 그게 글루타메이트가 아세토르사이트에서 나와서 뉴런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나한테 강의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한테 강의 들었다는 사실을 숨기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똑바로 알자. 똑바로 틀리게 아는 것은 모르니만 못하다. 예, 이것도 엉뚱한 얘기인데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이 마이엘린 쉰스를 만드는 거다. 근데 엑소날 트랜스포트는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맞다고 생각하지? 뜬금없는데? 이거 저는 의외였어요. 이게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예. 뭐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왜 정답인지는 아실 텐데 이게 이런 오답을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되게 심지어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게 워퍼린이었다는 게 이거는 혈전을 녹이는 거고 와파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전부 다 혈전을 예방하거나 있는 혈전을 없애는 거니까 그러니까 혈전에 의해서 옵스트럭션이 생겼을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출혈일 때는 사실은 반대지. 출혈일 때는 지혈이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쓰던 사람도 출혈이 있을 때 쓰면 안 돼. 그리고 이런 거를 썼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출혈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는 이게 유로킨의 와파린이 뭔지만 알면 사실은 출혈성 스트로크에서도 유로킨의 와파린을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의사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 13, 14, 15주차로 갈수록 앞에 문제들에 비해서도 오답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난이도에 비해서 이게 뒷부분에 한 거라서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파미너직 뉴런만 셀렉티브하게 그 파킨슨스 디지즈에서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파킨슨스 디지즈와 관련해서 황은주 선생님이 가장 강조해서 언급한 이슈죠. 왜 그런가? 이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인바이런먼트 톡신이나 관련된 쥐인들이 뭔가 이런 서브스텐셜 나이그라의 도파미너직 뉴런에서 차이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톡신은 다른 뉴런셀에 다른 리전의 뉴런셀에도 가고 이런 쥐인의 디펙트가 있을 때 요 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셀에도 있다. 그런데 왜 얘네들만 죽냐? 그거가 원인이 뭘까? 이게 그 강의에서 다룬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오답률이 엄청 높았던 거죠, 이것도. 네. 이거는 의외입니다.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거는 강의에서 다룬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뉴런이 데미지가 어큐뮬레이션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톡신이 어큐뮬레이션 네, 된다지. 그래서 그걸 몰랐다. 말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틀렸어요. 이 톡신은 이 뉴런에만 어큐뮬레이션 되는 게 아니죠.
이 뉴런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어. 거기서 다루는 게. 톡신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왜 요 셀들만 죽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요 셀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제너럴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파킨슨스 디지즈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도파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된다 했어요. 이거 몇 년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고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몇 년밖에 못 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그 얘기였죠. 이게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그래요. 지금 도파미너직 뉴런이 도파민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도파민을 억지로 내게 도파의 전구 물질을 막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내게 해주는 건데 얘가 왜 점점 죽어가는지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애한테 그래도 일을 해라고 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당장 좋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뉴런셀의 로스는 더 촉진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치료 방법으로 지금으로서는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패소피지올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던 건데 그리고 이게 파킨이 이게 디펙트가 있을 때 이게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킨이 이제 이 망가진 오가넬이나 프로테인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토파지 같은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제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만약에 펑셔널한 파킨을 제대로 펑션을 하는 이런 걸 딜리버리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개선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뭉뚱하게 이건 좀 반사적인 거예요. 리플렉시브하게 파킨슨스 디지즈에는 도파를 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네틱 디지즈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특수한 사례였죠. 도미넌틀리 이네리티드 캔서 관련해서 이게 이네리턴스는 도미넌트한데 실은 알고 보면 이게 한쪽 알렐만 인텍트하게 있어도 병이 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인의 디펙트 자체는 이 뮤테이션 자체는 도미넌트하지 않은데 피노타입으로 봤을 때 도미넌트하다 그래서 도미넌틀리 이네리티드 캔서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쪽 알렐에 뮤테이션이 있고 나머지 한쪽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병이 안 일어나는데 얘마저도 뮤테이션이 일어나. 예. 소마틱 셀 레벨에서의 뮤테이션이 일어나 버리면 그게 캔서 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제일 많은 사람이 고른 거죠. 이게 말은 도미넌트라고 돼 있지만 실은 도미넌트 하지 않다가 이거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도미넌틀리 이네리티드 캔서. 그게 뮤테이션 자체가 도미넌트한 게 아니야. 한쪽 알렐만 있으면 사실은 캔서 안 생길 수 있어. 근데 도미넌트하게 이네리턴스가 일어나. 이거였는데 뭐 저의 설명이 부족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범기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 중에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왔던 싱글진 디펙트를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싱글진 이 시퀀싱을 해서 이게 뭐 뮤테이션이 뭐 일어났다. 그래서 이 뮤테이션은 이제 라이클리 파소제닉한 거고 헤테로자이거스 뮤테이션이면서 라이클리 패소제닉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린이 뭐 메사이오닌으로 치환되는 이런 뮤테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요 다음 슬라이드에 그 디스크립션이 쭉 있죠. 그런데 이거를 뭐들을 많이 틀렸더라? 폴리모피즘과 뮤테이션. 이 뭔 차이냐? 이거 그 앞에 강의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죠. 폴리모피즘이라는 건 사실은 병이 아니죠. 폴리모피즘이라는 건 AB 혈액형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이게 흔하게 발견되는 베리에이션이면서 대개의 경우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닌 거 이런 걸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데이터의 그 해석에 보면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게 폴리모피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기술이 있죠. 근데 그게 뮤테이션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뮤테이션이냐 폴리모피즘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뮤테이션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뮤테이션이다. 그리고 라이클리 파소제닉하다. 아마도 질병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뮤테이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혹시 이런 뮤테이션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좀 더 흔하게 있고 이런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질병이 안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면 이거를 뮤테이션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의미로 폴리모피즘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냥 말만 보고 이게 이거 폴리모피즘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정신과의 가장 큰 혁신, 최근에 일어난 혁신이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면서 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뭔가가 결핍되거나 과잉되거나 밸런스가 안 맞거나 이런 것이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게 규명되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타겟팅할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되면서 큰 발전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프레션이다. 네, 과거 같으면 막 그 정신치료 막 몇 달, 몇 년 해야 될 거를 뭐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막 증상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도파민과 관련된 것들로 그 슬라이드를 아무리 찾아도 요거가 도파민 안타고니스트에 의해서 뭐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은 없을 거예요.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강의시간에 언급을 하셨어요. 중요하게. 예. 신영욱 쌤이 처음에 스키조프레니아 얘기 쭉 하시고 디프레션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델리리움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스키조프레니아와 이거와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도파민 안타고니스트 같은 것이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쓰이는 거예요. 치료에. 그런 언급을 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피해가야 되는 이유가 디프레션이 이런 약물 치료 효과를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디프레션에 세로토닌이라는 안타고니스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엄청 많이 언급됐잖아요. 그래서 막 트립토판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치료약물로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SSRI를 쓰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도파민은 뜬금없거든. 근데 왜 디프레션이라고 쓰냐는 거지. 예, 15주차 마지막.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그냥 슬라이드 한 장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벤트리클이 넓어지고, 뭐 템포랄 로브에 위축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화살표 딱딱 막 이렇게 다 나오잖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집단지성은 잘 맞추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쭉 보셨다시피 이게 점수가 이렇게 낮은데 그 정답 빈도를 보면 소위 우리가 이제 흔히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퍼센티지만 갖고 점수를 매겼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거잖아요. 평균적인.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2개 찍자 그랬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제일 높게 나온 거 2개 찍자.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거의 아마 한 90점쯤 나왔을 거예요. 8, 90점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게 지금 한 2-3문제 정도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80점은 나왔겠네. 최소한 80점은 나왔겠네. 근데 지금 최고점인 사람도 80점이 안 돼요. 평균이. 이게 최고점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낫다고요.
여러 사람이 만약에 모여서 같이 이 결과를 투표로 냈다면 이게 소위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못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같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서 누가 옆에서 아포토시스는 셀 라이시스가 일어나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 라고 했을 때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닌데? 나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면 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투표해봐. 맞아 틀려. 하면 정답에 도달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원천적으로 차단됐던 거죠. 그게 꼭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이거 아닌가? 남들은 저렇게 알고 있나? 이런 거를 서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 이런 거가 원천 봉쇄됐던 것이 우리가 놓쳤던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 온라인 강의가 오히려 장점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우리가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는 알고 지나가자는 거죠. 그게 그 집단지성. 여러 사람이 같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거. 여러 사람이 뭔가를 같이 하는 거에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게 이런 정답 분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었습니다.